할아버지, 오늘 그 모자 쓰시면 안 돼요. 9살 세보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오늘은 창립 50주년 기념 준공식, 장관과 기자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평소라면 당연히 이 모자를 썼을 겁니다. 세보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죠.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왜 아직도 모자를 안 쓰고 계세요? 부인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정했지만 어딘가 조급했어요. 민재는 손에 든 하얀 모자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함께한 가족, 50년을 일군 회사, 그리고 9살 청소부 손녀의 경고.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민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민재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3의 나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로 향하죠. 그가 세운 한해 중전은 이제 배를 만들고 배터리까지 생산하는 거대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직원만 5천 명이 넘었어요. 정부에서는 민재를 산업 영웅이라 불렀고 신문에서는 현장을 직접 챙기는 경영의 신화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민재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재혼한 부인 섬이라는 늘 밖에 나가 있거나 집에 있어도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죠. 사교계 모임이니 자선 행사니 하면서 바쁘다고 했지만 민재와 마주 앉아 밥 한 끼 먹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양아들 윤태호는 더 멀게 느껴졌어요. 미라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 민재가 법적으로 입양했죠.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태호는 늘 효율과 숫자 이야기만 했습니다. 민재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지만 태호는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서만 들여다봤어요. 아버님, 오늘 주가가 3% 올랐습니다. 태호가 보고하는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죠. 아버지를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사한테 업무 보고하듯이 말했어요.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봤자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민재에게 유일하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 청소를 맡은 강말순 할머니와 그 손녀 강세봄이었죠. 말순은 28년째 한해중전 본관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마디는 굵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정직했습니다. 손녀 세봄이는 9살이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를 도우러 회사에 들렀죠. 어린 나이지만 세봄이는 주변을 잘 관찰하는 아이였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다 기억했어요. 회장님, 물 많이 드세요. 세봄이가 보리차를 따라주면 민재는 그제야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손녀가 건네는 차 한 잔이 어떤 중요한 회의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줬으니까요. 밤이 되면 민재는 넓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조선소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곳에선 수천 명의 직원들이 밤낮 없이 배를 만들고 있겠죠. 그들은 민재를 존경했어요. 하지만 정작 이 집안에선 아무도 민재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체면과 돈에만 관심이 있었고 태호는 언젠가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평생 뭘 한 걸까? 민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대한 회사를 만들었지만 집은 너무나 텅 비어 있었죠. 창립 50주년 기념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한해 중전의 새 조선소 준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장관과 국회의원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큰 행사였어요.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대로 준비해야지. 민재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그때 부인 미라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그 하얀 파나마 모자 꼭 쓰세요. 의전팀에서도 그러래요. 사진 찍을 때 훨씬 품이 있어 보인대요. 미라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하얀 모자는 중요한 행사 때마다 쓰던 것이었어요. 외국 출장 갔을 때 산 고급 파나마 모자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양아들 태호도 찾아왔어요. 아버님, 오늘 모자 꼭 쓰셔야 합니다. 외신 기자들도 오는데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태호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민재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엔 그런 걸 신경 쓰지도 않던 사람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모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준공식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민재는 비서실을 지나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세봄이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있는 걸 보니 등교 전에 급하게 회사로 온 모양이었죠. 회장님, 오늘 그 모자 쓰시면 안 돼요. 세범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민재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어요. 왜 그러니, 세범아? 민재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세범이의 눈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어요. 어제 저녁에 할머니랑 청소하다가 들었어요. 비상계단 쪽에서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였는데 세범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노인이라 모자만 씌우면 끝이야. 자연사로 보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메모했어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제 들은 말들이 적혀 있었죠. 민재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목소리는 누구였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회사 사람 같았어요. 양복 입은 소리가 났거든요. 민재는 세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관찰력은 언제나 놀라웠어요. 알았어, 세범아. 걱정하지 마. 회장님이 조심할게. 세범이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할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종이를 다시 봤어요. 모자만 씌우면 끝이라니. 자연사로 보인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민재는 천천히 비서실로 걸어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9살 아이의 경고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평소라면 무시했을지도 모르지만 세범이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모자는 안 쓰는 게 좋겠어. 민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찝찝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오전 10시 새 조선소 준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들, 협력업체 대표들까지 모두 참석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최고의 각도를 찾아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민재는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그 하얀 파나마 모자를 들고 있었죠. 여보, 왜 아직도 모자를 안 쓰고 계세요? 곧 식전이 시작되는데. 미라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안전모만 쓰려고. 현장이니까 그게 더 어울리잖아. 민재가 대답하자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다시 권했어요. 안전모는 나중에 쓰시고요. 먼저 식전에서는 이 모자를 쓰세요. 품위가 있어야죠. 바로 그때 태호도 들어왔습니다. 그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아버님, 외신 기자들 다 왔습니다. 이미지 관리 좀 해주셔야죠. 모자 꼭 쓰세요. 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민재의 복장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집요하게 모자를 권하는 걸까요? 민재는 세범이가 건넨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안전모만 쓸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라와 태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감추고 물러났죠. 식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재는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단상에 올랐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례가 끝나고 기념사가 이어졌죠. 오늘 이 자리는 한 해 중전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힘차고 당당했어요. 그러나 객석 한쪽에 앉아있는 미라와 태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속삭였어요. 기념사가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평소 중요한 행사 때는 항상 하얀 파나마 모자를 쓰셨는데 오늘은 안전모만 쓰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오늘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어요. 그러나 민재는 객석을 보았습니다. 미라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친 당혹감을, 태호가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물고 있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죠. 그 옆에 앉아있던 최고 재무책임자 도기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급하게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예의 바른 사람이 행사 중에 핸드폰을 만지다니 이상했습니다. 민재는 가슴속에서 불안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세범이의 경고가 헛된 게 아니었구나. 뭔가 잘못되고 있어. 아주 크게 잘못되고 있어.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민재는 비서 정세빈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세빈 실장, 나 좀 봅시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세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그녀는 민재의 목소리만 듣고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챘어요. 둘은 조용히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민재의 손에는 여전히 세보미가 건넨 쪽지가 쥐어져 있었죠. 회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재는 세보미가 건넨 쪽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세빈은 그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노인이라 모자만 씌우면 끝이야. 자연사로 보일 거야. 세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년 동안 민재 곁에서 일하며 수많은 위기를 함께 넘겼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회장님, 이게 정말 세보미가 직접 들었다고 했어요. 그 아이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세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죠. 그 모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마 대기실 옷장에 걸어뒀을 겁니다. 세빈은 즉시 움직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대기실로 가서 하얀 파나마 모자를 가져왔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세빈은 책상 위에 모자를 조심스럽게 놓았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세빈은 서랍에서 흰 장갑을 꺼내 끼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자를 들어 안쪽을 살폈어요. 땀이 닿는 부분, 이마가 닿는 천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세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책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세빈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천 사이로 뭔가 아주 작은 게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바늘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는 바늘이에요. 세빈은 확대경을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말로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바늘이 천 안쪽에 숨겨져 있었어요. 모자를 쓰면 이마에 닿을 위치였습니다. 이건 독침 아닙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세빈도 숨을 죽였죠. 바늘 끝부분에는 희미하게 뭔가가 묻어 있었어요. 지금 당장 전문가를 불러야겠습니다. 세빈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일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어요. 전직 경찰 출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오건우였습니다. 건우 씨, 지금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로 와줄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세빈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30분 후 오건우가 회장실에 도착했어요. 그는 가방에서 여러 장비를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조심스럽게 다루겠습니다. 오건우는 모자를 특수 용기에 넣고 바늘 부분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작은 키트로 성분을 검사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신경독입니다. 아주 소량이지만 치명적이에요. 피부에 닿으면 서서히 흡수돼서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나이 많은 분이 쓰시면 자연사처럼 보이겠네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가족이. 혹시 이 모자를 누가 준비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빈이 물었습니다. 오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 통신 기록도요. 세빈은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회장실 주변 영상을 모두 가져오라고 했어요. 1시간 후 그들은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이틀 전 밤 11시, 태호가 회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30분 후 나올 때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긴장돼 있었죠. 이게 양아들 분이십니까? 오건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보였어요. 자신이 평생 일궈온 것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파봐야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모자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세빈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건우 씨, 회사 재무 기록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특히 해외 거래 쪽으로요. 오건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세빈이 건넨 접속 권한으로 회사 내부 시스템에 들어갔죠. 그는 지난 3년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게 보이네요. 여기 싱가포르에 등록된 회사로 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오건우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민재와 세빈이 다가가 봤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뭡니까? 퍼시픽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라고 되어 있네요.
배터리 부품 공급업체라고 등록돼 있습니다. 세빈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회사 거래처 목록을 뒤져봤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우리 공식 거래처 명단에는 없는 회사예요. 오건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회사의 등기부를 찾아봤죠. 10분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이 회사는 유령 회사입니다.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껍데기죠. 유령 회사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재가 물었습니다. 오건우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돈 세탁이나 횡령할 때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실체가 없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로 돈을 보내는 거죠. 그럼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기 어려워집니다. 세빈은 더 많은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유령 회사로 보낸 돈이 무려 300억 원이 넘었어요. 누가 이런 거래를 승인했습니까? 오건우가 전자결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윤태호 상무. 그리고 도기찬 최고재무책임자입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양아들과 최고재무책임자가 함께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여기 베트남에도 비슷한 회사가 하나 더 있네요. 여기로도 200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오건우는 계속 화면을 넘겼습니다. 홍콩, 케이맨 제도 스위스까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령 회사들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전부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세빈이 물었습니다. 오건우는 계산기를 두드렸죠. 대략 500억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500억이라니. 그 돈이면 직원 1000명의 3년치 월급이었어요. 그럼 세보미가 들은 그 대화는 세빈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을 제거하고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려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만 없으면 아무도 이 돈 세탁을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오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세보미의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혹시 이 대화를 녹음할 방법은 없을까요? 세범 양이 들었다는 그 장소 말입니다. 세빈은 번뜩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상계단 쪽이라고 했죠. 거기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음성은 녹음 안 되지만 영상은 남아있을 거예요. 세빈은 다시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이틀 전 저녁 시간대 비상계단 영상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30분 후 그들은 결정적인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태호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시간은 세보미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손짓도 불안해 보였죠. 립리딩 전문가한테 보내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건우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하지만 민재와 세빈의 조사보다 태호의 움직임이 더 빨랐습니다. 준공식 다음 날 아침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떴어요. 한해중 전 한민재 회장, 회사 자금 80억 원 횡령 의혹. 민재는 아침 식사를 하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떨어졌어요. 화면에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횡령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민재는 급히 세빈에게 전화했습니다. 세빈도 이미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건 선제 공격입니다. 우리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민재가 개인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유령 회사를 만들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거였죠. 심지어 통장 사본까지 첨부돼 있었어요. 이 통장은 제 거라니까요. 누가 이걸...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지만 자신은 만든 적도 없었어요. 누군가 위조한 게 분명했습니다. 오전 10시 검찰청 수사관들이 회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죠. 직원들은 술렁이었고 기자들은 회사 입구에 몰려들었어요. 한민재 회장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빈이 급히 변호사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사회이사들과 대주주들이 모였어요.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오늘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셨다는 증거가 명백합니다. 태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유령회사 거래 내역, 위조된 통장 사본, 해외 계좌까지 모든 게 민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회장님을 해임해야 합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사회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회장님께 해명할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은 회사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15명의 이사 중 12명이 해임에 찬성했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민재는 그날로 한해중 전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저녁 뉴스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인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죠. 완벽한 연기였어요. 이혼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으로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피해를 입은 회사와 직원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민재는 텔레비전 앞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어요. 아내가 자신이 믿었던 아내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빈이었어요.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오건우 씨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세빈 실장, 이미 끝났어요. 언론도 이사회도 심지어 가족까지 모두 날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세범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회장님을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힐 차례예요. 전화를 끊고 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회사도 가족도. 하지만 민재는 주머니에서 세범이가 건넨 쪽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죠. 9살 아이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 그것만이 민재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사이 세빈과 오건우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오건우는 립리딩 전문가에게 태호의 영상을 보냈어요. 이틀 후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태호가 비상계단에서 한 말들이 그대로 해석돼 있었죠. 노인이라 모자만 씌우면 끝이야. 자연사로 보일 거야. 검사도 안 할 거고. 세빈은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검사도 증거들을 보며 표정이 변했어요. 독침이든 모자,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립리딩 결과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횡령 의혹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오건우가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어요. 유령 회사로 돈을 보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승인한 사람은 한민재 회장이 아니라 윤태호 상무와 도기찬 최고 재무책임자입니다. 여기 전자결제 기록이 있습니다. 오건우는 더 많은 증거를 꺼냈습니다. 해외은행 계좌 추적 결과 돈은 결국 태호와 도기찬의 개인 계좌로 흘러갔어요. 그들은 민재 명의로 위조 통장을 만들어 모든 걸 회장에게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이건 치밀한 계획이었네요.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증거가 있었어요. 바로 비상문 원격 조작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공식 당일 누군가 비상구 출입문을 원격으로 잠갔습니다. 만약 회장님이 모자를 쓰고 쓰러졌다면 구급차가 늦게 도착하도록 만든 거죠. 오건우는 시스템 로그를 보여줬습니다. 접속 기록에는 도기찬의 아이디가 찍혀 있었어요. 검사는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특수부 수사관들이 태호의 집으로 향했어요. 태호는 와인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죠. 윤태호 씨, 살인미수와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말에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와인 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은 차갑게 말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같은 시각, 도기찬도 사무실에서 체포됐어요. 그는 급히 서류를 태우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반전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한민재 회장 무혐의, 양아들이 살해 시도, 한해중 전 500억 원 횡령, 진범은 윤태호 도기찬, 독침 든 모자로 회장 암살 기도, 충격.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재는 피해자였고 태호와 도기찬이 범인이었습니다. 미라도 소환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어요.
하지만 태호가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자에 독을 넣는 것도 유령회사로 돈을 빼돌리는 것도 다 같이 계획했어요. 태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마당에 혼자만 죄를 뒤집었을 이유가 없었죠. 결국 미라도 공범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사회이사들은 민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송구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사님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민재의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회장직 복원은 물론 명예회복을 위한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했어요. 그날 저녁 민재는 세빈과 오건우를 불렀습니다. 회장실에는 세범이와 말순도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전 정말 억울하게 죽을 뻔했습니다. 특히 세범아, 내가 나를 살렸어. 민재는 세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회장님이 저랑 할머니한테 잘해주셨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민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쌓아온 회사, 거대한 재산보다 이 작은 아이의 마음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민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복귀한 회장의 첫 입장 발표였으니까요. 사람들은 민재가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배신한 가족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궁금해했습니다. 민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는 오늘 한해중 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은퇴한다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언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사람을 보지 못했죠.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이 저를 죽이려 할 때까지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9살짜리 아이는 저를 지켜줬습니다. 민재는 객석에 앉아있는 세보미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건물이나 주식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민재는 준비한 서류를 펼쳤어요. 오늘부터 제 개인 재산 1,000억 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이름은 세봄재단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민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해중전에서 오래 일한 직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만들겠습니다. 강말순 씨 같은 분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요.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청소 일을 하며 손녀를 키워온 그녀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회장님, 그럼 회사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어요. 유능한 전문 경영인을 모시겠습니다. 세빈 실장이 추천한 분입니다. 이제 한해중전은 가족 경영이 아닌 투명한 경영 시스템으로 나아갈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재는 조용히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지난 50년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웃고 울고 분노하고 기뻐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현관 앞에서 세보미와 말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디 가세요? 세보미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회장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렴. 할아버지? 세보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이제부터 할아버지야. 세봄이 학교 끝나면 보리차 타주는 할아버지. 말순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민재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굵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떤 악수보다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세보미는 20이 되어 경찰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민재는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83세 나이였지만 여전히 눈빛은 맑았어요. 한민재 어르신 가족분 계십니까? 사회자가 호명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어요. 세보미가 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손녀가 이제 당당한 경찰이 되어 있었죠.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 할아버지 지켜드릴 수 있어요. 세보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아이를,
아니,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된 세봄이를 껴안았어요. 세봄아, 넌 벌써 날 지켰어. 10년 전에. 그때 내가 없었다면 난 이 순간을 볼 수 없었을 거야. 민재는 객석을 돌아봤습니다. 세빈도 와 있었고 은퇴한 말순도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작은 식당에서 세봄이와 저녁을 먹었어요. 더 이상 거대한 저택도 수많은 직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었죠. 할아버지, 제가 경찰 되겠다고 했을 때 기억나세요? 세봄이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12살 때였지. 넌 나쁜 사람들을 잡고 싶다고 했어. 맞아요.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 한 사람들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민재는 세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봄아, 내 진짜 유산은 회사가 아니라 너 같은 아이의 꿈이구나. 그걸 이제야 알았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을 달려왔지만 진짜 행복은 바로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깊이 와닿았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수는 평생을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살아온 68살의 할머니였습니다. 거친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구부러진 허리에도 불굴의 의지만큼은 꼿꼿했죠. 30년 넘게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던 그녀였지만 몇 년 전 무릎이 아파오면서 생선 장사를 접고 작은 원룸 몇 채로 월세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게 바로 2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였어요. 6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처음 입주할 때는 그렇게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는데 말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10살 딸과 함께 들어왔을 때 금수는 마음이 약해져서 보증금도 깎아주고 월세도 다른 집보다 저렴하게 받기로 했었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딸아이랑 둘이 살기엔 이만한 곳이 없어요. 그때 세입자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연락도 받지 않고 월세 얘기만 나오면 슬그머니 피하기 시작했어요. 금수는 참다 못해 직접 확인하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7시쯤 2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불은 켜져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고 아이 웃음소리까지 났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수는 속이 상했지만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새벽 3시에 누군가 금순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또박또박 또박또박.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소리였죠. 금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었는데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금순이 잠옷 차림으로 현관까지 나가 문구멍으로 밖을 살펴보니 어두운 복도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처럼 보였어요. 할머니, 저 지아예요. 우리 집에 사는 세입자의 딸이었습니다. 금수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지아는 잠옷 위에 겨울 코트만 걸친 채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맨발에는 운동화를 급하게 신은 듯했고 작은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평소 밝고 예쁜 아이였는데 지금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지아야, 왜 이런 새벽에 혼자서?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지아가 금순의 소매를 잡아 끌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금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0살 아이가 이런 새벽에 맨발로 뛰어와서 도망가라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금수는 지아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이런 새벽에 이렇게 나올 정도라면 분명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금수는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지아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지아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죠. 할머니, 빨리 가요. 엄마랑 아저씨가 깨면 안 돼요. 지아가 금순의 손을 꽉 잡고 끌고 가는 곳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24시간 찜질방이었습니다. 새벽이라 거리는 조용했지만 찜질방만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지아는 마치 이미 계획을 세워둔 것처럼 자연스럽게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이 시간에 할머니랑 손녀가 웬일이세요?
카운터 직원이 신기하다는 듯 물어봤지만 금수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찜질방 안구석진 자리에 앉자 지아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작은 어깨는 떨리고 있었죠. 지아야, 이제 할머니한테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금순이 따뜻한 식혜를 사다 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어요. 10살 아이가 어른들의 무서운 계획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할머니, 엄마가 나쁜 아저씨랑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금수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 주었어요. 어제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엄마랑 아저씨가 속삭이듯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들어봤더니 지아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금순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말해도 돼. 엄마가 할머니를 없애면 집도 돈도 다 자기들 거가 된다고 했어요. 아저씨가 그러면 더 이상 월세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웃었어요. 금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내일 새벽에 할머니 집에 가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처음에 무서워했는데 아저씨가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요. 지아의 말을 들으면서 금수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6개월 동안 월세를 받으러 다니면서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들이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지아야, 그럼 너는 어떻게 그걸 알고? 저도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는 걸 확인하고 몰래 나왔어요. 할머니가 다치면 안 되니까요. 지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들의 살해 음모를 알고도 침묵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알리러 온 것이었어요. 금수는 지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지아야.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가 큰일 날 뻔했구나. 지아는 금순의 품에서 비로소 어린아이다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지 생각하니 금순의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딸까지 이용해서 이런 일을 꾸밀 수가 있단 말인가요? 금수는 지아의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분명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을 텐데 자신이 놓쳤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찜질방 구석에서 지아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하나씩 기억해보니 정말 소름 끼치는 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그 여자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어요. 이름은 최미영이라고 했고 남편과 이혼한 후 딸과 둘이 살고 있다고 했죠. 첫인상도 단정하고 조용한 편이었고 지아도 참 얌전하고 공부도 잘한다며 자랑을 했었습니다. 금수는 그런 모녀가 안쓰러워서 여러모로 배려해 주려고 했어요. 할머니,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영이 그렇게 말하면서 김치도 담가다 주고 반찬도 만들어다 주곤 했었죠. 금수는 정말 효녀 같은 세입자를 만났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면서 미영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죠? 저희가 있어서 든든하시겠어요. 라며 금순의 사생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죠. 다른 집들 월세는 얼마나 받는지, 은행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자식들은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할머니, 이런 큰 집에 혼자 계시기 너무 아까우세요. 요즘은 집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때만 해도 금수는 미영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집을 팔라는 압박이 시작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돌려서 말하다가 나중에는 대놓고 얘기했죠. 할머니 나이에 이렇게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차라리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시고 나머지 돈으로 편하게 사시는 게 어때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미영과 함께 다니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다 들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의 매일 밤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지아가 말한 나쁜 아저씨였겠죠. 남자는 금순보다 서너 살 위로 보이는 50대 후반이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점잖아 보였습니다. 미영이 소개하기를 자신의 오래된 친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오기 시작하면서 미영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오빠가 부동산 일을 오래 하셨는데 요즘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대요. 지금이 팔기 딱 좋을 때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할머니 혼자서는 관리도 어렵고 만약에 어디 다치시거나 하면 어떻게 하세요? 차라리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미영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금순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요양원 팜플렛까지 가져다 주면서 여기가 좋다고 추천하기도 했죠. 그때 금순은 기분이 나빠서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었는데 그 이후로 미영이 월세를 안 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착한 세입자로 접근해서 금순의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는 점점 재산 상황을 파악한 뒤 집을 팔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는 아예 지아야, 그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온 지는 얼마나 됐니? 한 2달쯤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끔 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매일 와요. 지아의 대답을 들으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금순을 노린 게 틀림없었어요. 금순은 지아와 함께 찜질방에서 새벽을 보내면서 미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집과 돈을 노리는 세입자 정도가 아니라 뭔가 더 위험한 냄새가 났거든요. 아침이 되자 금수는 지아를 데리고 동네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지아야, 할머니가 잠깐 경찰서에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지아는 금순의 소매를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도 같이 가요. 혼자 있기 무서워요. 결국 지아와 함께 파출소에 들어간 금수는 젊은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임대료 분쟁 정도로 여기던 경찰관도 지아의 증언을 듣고 나서는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할머니, 혹시 그 세입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미영이라고 했는데요. 35살쯤 되어 보이고 경찰관이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함께 다니는 남성분도 계시다고 하셨죠? 그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나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데 키가 크고 머리가 좀 벗겨진. 왜 그러세요? 경찰관은 잠시 동료와 상의한 후 금순을 별도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 최미영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사기죄로 2번, 그리고 경찰관이 말을 잇지 못하자 금순이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뭐요? 남편이 의문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적이 있어요. 그 후에 동거남도 또 사망했는데 둘 다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금순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상대한 게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연쇄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그 남자는 누구인가요? 김태수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해죄, 협박죄로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고 최근에는 노인 대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받은 적도 있어요.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금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만약 지아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할머니, 이분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해 계시고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해 있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할머니들한테 똑같은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위험합니다. 특히 김태수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래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야 해요. 지아 때문에 미리 알게 된 걸 다행으로 여기고 이걸 기회로 삼아야죠. 금순의 단호한 말에 경찰관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어요. 지아의 증언만으로는 미영과 김태수를 체포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들이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할머니, 그럼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저희가 몰래 잠복을 하고 할머니께서는 평소처럼 집에 계시다가 아니요. 그것도 위험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시잖아요. 그때 지아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아에게 모아졌습니다. 10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할머니한테 거짓 정보를 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아의 말에 금순과 경찰관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말 영리한 아이였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제가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가 어디 간 줄 모르겠다고 하고 할머니 집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고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와 아저씨가 확인하러 갈 거예요. 금수는 지아의 영특함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지아야, 그럼 너는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엄마는 제가 뭔가 의심한다는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안전하게 저 사람들을 잡을 수 있다면 저도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경찰관들과 금수는 지아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봤습니다. 위험하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았어요. 그들의 범행을 현장에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작전을 짜봅시다. 금수는 지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작은 영웅 덕분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할머니들까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경찰서에서 작전 계획을 세운 후 금수는 지아와 함께 집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우선 지아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금순 혼자서 첫 번째 미끼를 던져야 했거든요. 계획은 단순했지만 치밀했습니다. 미영과 김태수가 금순의 집에 중요한 뭔가가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금수는 동네 슈퍼마켓에 들러 주인 아주머니와 일부러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슈퍼마켓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소문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뭔 일이 있으면 온 동네가 다 알 정도로 입이 가벼웠어요. 아이고, 금순이 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어젯밤부터 집에 불이 안 켜져서 궁금했는데. 아, 딸네 집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말이야. 금순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다른 손님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어요. 우리 집에 어젯밤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어머, 정말요? 뭐가 없어졌어요? 그게 돈이나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서랍이랑 장롱이 뒤져져 있더라고요. 혹시 내가 숨겨둔 통장이랑 도장을 찾은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슈퍼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금수는 계속해서 연기를 했어요. 은행에 맡기기엔 불안하고 해서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겨뒀는데 혹시 그걸 찾은 건 아닌지. 내일 은행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아마 바람에 문이 열렸거나 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내일 아침 일찍 은행부터 가봐야겠어요. 금순의 의도대로 이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특히 미영이 자주 들르는 편의점 아주머니에게까지 전해졌죠. 금수는 일부러 그 편의점에도 들러서 비슷한 이야기를 흘렸어요. 한편 지아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미영은 지아가 밤새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해했지만 지아는 미리 준비한 말로 둘러댔어요. 엄마, 저 어젯밤에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 뭔가 뒤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복도 끝에서 밤새 숨어 있었어요. 미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마 김태수와 함께 이미 금순의 집을 뒤진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는 어디 계시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봤는데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지아는 일부러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영이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그 할머니가 어젯밤부터 집에 안 계셔요. 혹시 우리가 뒤진 걸 알고 피한 건 아닐까요? 전화기 너머로 김태수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소리야? 그럼 이미 경찰에 신고했을 수도 있다고.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딸네 집에 갔다 왔대요. 그리고 집에 도둑 든 것 같다면서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도둑? 우리 말고 다른 놈들이 들어간 건가? 미영과 김태수는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뒤진 흔적을 다른 도둑의 짓으로 생각한 거였어요. 그리고 금순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하면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우려했죠. 오빠,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 일찍 가자. 할머니가 은행 가기 전에 일을 끝내야겠어. 지아는 부모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순과 약속한 대로 끝까지 연기를 해야 했어요. 엄마, 저 배고파요. 아, 그래. 잠깐만 기다려. 미영이 지아에게 라면을 끓여주면서도 계속 김태수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내일 새벽 5시에 금순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은행이 열기 전에 모든 걸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지아는 라면을 먹는 척하면서 몰래 경찰서에서 받은 작은 송신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경찰들도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이 끔찍한 일이 마무리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금수는 경찰들과 함께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녹음 장비와 비상벨, 그리고 숨어있는 경찰관들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금수는 평소처럼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6시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과 김태수가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금수는 잠든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죠. 발걸음 소리가 점점 침실 쪽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미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금순을 깨웠습니다. 금수는 일부러 놀란 척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 미영씨, 이른 아침에 웬일이에요? 할머니, 어젯밤에 집에 도둑 들었다고 하던데 괜찮으세요? 걱정돼서 일찍 왔어요. 미영 뒤에 김태수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뭔가 위험한 물건이 들어있을 것 같았어요. 아, 그거요?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찍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 할머니, 저희가 준비해온 게 있어요. 김태수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홍삼음료 같아 보이는 갈색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몸에 좋은 건데 드시고 기운 내세요. 고맙긴 한데 저는 아침 일찍 은행에 가야 해서. 금순이 일어나려고 하자 김태수가 막았습니다. 할머니, 그 전에 이것부터 드시고 가세요. 안 드시면 기분 나쁠걸요. 김태수의 목소리에서 협박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금수는 계획대로 손목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이제 경찰들이 들어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금수는 당황하며 다시 버튼을 눌러봤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할머니, 뭘 찾고 계세요? 미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금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혹시 이거 찾으시는 건가요? 김태수가 주머니에서 비상벨 수신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들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놀라셨죠? 우리도 바보가 아니에요. 어젯밤에 미리 와서 확인해뒀거든요. 김태수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도와주던 그 젊은 경찰관들도 이미 처리됐어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다른 급한 사건이 생겨서 출동하느라 바쁘다더군요. 금순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들이 경찰 내부에도 연결고리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작전을 무력화시킨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자, 이제 이걸 드세요. 미영이 홍삼음료를 금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금순은 그 갈색 액체를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분명 독이 들어있을 거였거든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시지. 돈? 할머니 집 한 채 팔면 몇 억인데 매달 월세 몇십만 원 받아서 언제 그 돈을 다 모아요? 김태수가 본색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처럼 혼자 사는 늙은이들은 어차피 오래 못 살잖아요. 우리가 조금 일찍 보내드리는 것뿐이에요. 미영도 이제는 가면을 벗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잘해드렸잖아요. 김치도 담가드리고 반찬도 만들어드리고. 그런데 집 팔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어요? 이 나쁜 것들아. 사람을 뭘로 보고. 금순이 화를 내자 김태수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큰 소리 내봤자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순순히 안 드시면 더 아픈 방법도 있어요. 김태수가 가방에서 다른 도구들을 꺼내 보이자 금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정말로 혼자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아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텨야 했죠. 할머니,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세요. 이걸 드시고 편히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태수가 홍삼음료를 들이밀며 협박했습니다. 금수는 죽을 각오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계획이 틀어진 이상 정면 승부밖에는 답이 없었거든요. 좋아요. 마실게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다른 남자들은 어떻게 죽였어요? 미영 씨 전 남편이랑 동거난 말이에요. 미영과 김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금순이 자신들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떻게 그걸? 경찰서에서 다 알려줬어요. 미영 씨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 순간 미영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미 경찰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할멈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고. 진정해, 미영아. 이미 여기까지 온 거 그냥 밀어붙이자.
김태수가 미영을 제지하며 말했지만 이미 둘 다 당황한 상태였어요. 금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이도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지아,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요? 그럼 어젯밤에 누가 저한테 와서 도망가라고 했을까요?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아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였어요. 그럼 지아가. 맞아요. 그 아이가 용감하게 저한테 와서 알려준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도 다 알고 있고요. 미영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까지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도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 경찰이 알든 말든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김태수가 다시 홍삼 음료를 들이밀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아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그만해요. 지아야, 여기 오면 안 돼. 금순이 소리쳤지만 지아는 이미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런 나쁜 일을 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지아야, 너는 몰라도 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몰라도 된다고요? 엄마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몰라도 돼요? 지아의 외침에 미영이 더욱 동요했습니다. 그 순간 김태수가 지아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이해도 이제 방해가 되는군. 지아한테 손 떼지 마. 금순이 벌떡 일어나며 김태수를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으로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경찰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늦었네요, 경찰관님들. 김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지만 경찰 중 한 명이 작은 기계를 들어 보였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러분의 대화가 다 녹음됐어요. 금순이 놀라며 자신의 몸을 살펴보니 옷 안쪽에 작은 송신기가 붙어 있었어요. 언제 누가 달아준 건지 전혀 몰랐는데 분명 지아가 어제 안아줄 때 몰래 달아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제 준비해뒀어요.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김태수, 최미영 씨, 살인 예비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는 동안 미영은 계속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고발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지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왜 변했어요?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엄마는 엄마였거든요. 거리로 나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그동안 착한 세입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연쇄살인범이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금수는 지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과 김태수는 모두 구속되었고 과거 남편들의 의문사 사건까지 재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그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금수는 지아 덕분에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할머니들까지 구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아였어요. 엄마가 감옥에 가면서 지아는 혼자 남게 되었거든요. 친척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고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임시로 지아를 맡겠다고 했지만 금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아야, 할머니한테 와서 살래? 정말요? 괜찮아요? 지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지아도 금순과 함께 살고 싶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은 금순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물론이지. 우리 집은 이제 내 집이기도 하니까. 금수는 지아를 정식으로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입양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지아를 구한 영웅이라는 언론 보도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입양 서류를 받던 날, 금수는 지아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시장이었는데 옛날 동료들이 모두 반겨주었어요. 금수나 텔레비전에서 봤다. 정말 대단하더라. 그런데 이 예쁜 아이가 내 손녀구나. 네, 이제 진짜 저희 손녀예요. 금순이 지아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아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아예요. 성까지 금순의 성을 따르게 된 지아는 이제 정말로 금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지아를 귀여워하며 이것저것 챙겨주었어요. 지아야,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네, 할머니 자랑스러운 손녀가 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아가 금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엄마랑 살 때는 항상 무서웠는데 이제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럼 할머니가 지아를 지켜줄 테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할머니도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 이제 많이 컸거든요. 지아의 말에 금순이 웃었습니다. 정말로 지아는 많이 컸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른들보다 더 용감하고 현명하게 행동했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도착해서 지아는 자신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쓰던 방은 이제 지아의 방이 되었어요. 금수는 지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방을 예쁘게 꾸며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리도 배울게요. 할머니 혼자 다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아이고, 우리 지아가 참 기특하네. 그럼 할머니가 요리 가르쳐 줄까? 네. 그리고 할머니, 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경찰이 될래요. 경찰? 네, 할머니 같은 분들을 보호하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지아의 꿈을 들으니 금순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세상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는 지아가 대견했어요. 그날 밤 지아는 금순의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금순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드세요. 어머, 우리 지아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이제 저도 가족이니까 가족 일을 해야죠. 금수는 지아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 선물 같은 가족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배신과 위험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지아야, 할머니가 내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할머니야말로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진짜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